할머니의 목걸이를 하고 면접을 보러 간 청년. 회장님은 그 목걸이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 박지우는 할머니의 유품이 보관된 낡은 나무 장롱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오늘이 할머니의 첫 제삿날이었다. 그는 20년 넘게 할머니 손에 자랐던 시골 작은 집으로 돌아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방 안, 물건 하나하나가 애틋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지만 동시에 아직 알지 못하는 비밀들로 가득 차 있는 듯했. 손을 가볍게 떨며 장롱 문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낡은 옷가지들 뒤편 구석에 놓인 검붉은 벨벳 천으로 쌓인 작은 상자에 멈췄. 할머니가 장신구를 하시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이 상자는 아주 소중하게 보관되어 온 것 같았. 조심스레 뚜껑을 열자 희미한 등불 아래 금목걸이 하나가 빛을 발했다. 펜던트는 자수정 빛깔의 보석이었는데 신비롭게 빛을 반사했. 지훈을 놀라게 한 것은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보석 안쪽에 정교하게 새겨진 기이한 문양 때문이었다. 작은 연꽃 모양 아래 두 개의 알파벳 M, S가 섬세하게 얽혀 있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시간 동안 할머니가 이 목걸이를 착용한 것을 본 기억이 전혀 없었. 만약 이것이 중요한 기념품이라면 왜 할머니는 이렇게 깊숙이 숨겨두셨을까? 호기심에 목걸이를 집어들자 금속의 차가운 감촉과 보석의 매끄러움이 느껴졌. 마음속에 이해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차올랐다. 그날 밤 지훈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할머니와 친했던 이웃 어른들을 찾아가 목걸이에 대해 여쭤보았다. 할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김 할아버지는 목걸이를 보고 고개를 저었. 내가 자네 할머니랑 평생 이웃으로 지냈지만 이런 건 처음 보네. 할머니 장롱에서 찾았다고? 참 이상한 일이네. 마을 제사를 도맡아 하시는 박 할머니도 힐끗 보고는 고개를 저었. 내가 이 동네 산지 수십 년인데 자네 할머니가 장신구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 목걸이는 우리 시골 사람들이 흔히 차는 모양새가 아니구먼. 그들의 말은 지훈의 의혹을 더욱 키웠다.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왜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을까?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복잡한 생각에 잠겼. 목걸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휴대폰으로 비슷한 문양의 이미지를 검색해 보았. 연꽃 문양은 드물지 않았지만 MS라는 이니셜이 얽힌 방식은 매우 정교해서 마치 어떤 유력 가문의 문장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이 영감님을 찾아가기로 했다. 혹시 영감님은 무언가 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목걸이를 본 순간 영감님의 흐릿했던 눈빛이 갑자기 기이한 빛으로 반짝였다. 이 목걸이, 이건 이 동네 물건이 아니야. 젊은이, 혹시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지훈이 조급하게 물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 내가 젊었을 때 서울에 사는 큰 부잣집 딸이 실종됐다는 소문을 들었어. 듣자 하니 이런 비슷한 장신구를 지니고 있었다더군. 하지만 그건 수십 년 전 이야기야. 서울이라니. 지훈은 망연자실했다. 왜 할머니가 서울의 부잣집과 관련 있을지도 모르는 목걸이를 간직하고 계셨을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것이 할머니의 과거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서울에 있는 한 대기업에서 온 면접 합격 통보 이메일이었. 지훈은 화면의 글자를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이해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 어쩌면 이번 서울행은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비밀스러운 목걸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힐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그는 손안의 목걸이를 꽉 쥐었다. 그의 눈빛에 결의가 어렸. 지훈은 MH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설렘과 불안감이 교차했. 면접 준비는 철저히 했지만
이 거대한 고층 빌딩의 위용 앞에서 압도당하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햇빛을 반사하는 유리벽, 고급스러운 회전문,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자신과 최고 기업 세계 사이에 큰 간극을 깨닫게 했. 심호흡을 하고 로비로 들어섰다. 내부는 넓고 현대적이었으며 차가운 권위가 느껴졌.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서류나 휴대폰을 든 채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그를 스쳐 지나갔다. 모두가 어떤 원대한 목표를 추구하는 듯했.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직원이 그가 다가오자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었. 박지훈 씨 맞으시죠? 25층 3번 면접실로 가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여 감사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로 빠르게 걸어갔다. 문이 닫히자 셔츠깃을 바로잡았고 무의식적으로 옷 속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 이 목걸이. 발견한 이후로 계속 마음을 어지럽혔다. 이 영감님은 서울의 부잣집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번 면접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전환점이 될까? 2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면접실 밖에는 긴 의자에 면접 대기자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모두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류를 손에 든 채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모두 뛰어난 인재들, 대기업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처럼 보였다. 지훈은 심호흡하며 긴장감을 떨쳐내려 애썼다. 빈자리를 찾아 앉아 조용히 주위를 살폈다. 어떤 이들은 자료를 읽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경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듣자 하니 이번에는 MH그룹 회장님이 직접 면접자를 뽑으신다던데. 정말요? 그분은 면접에 거의 안 나타나시는 분인데 이번엔 중요한 자리인가 보네요.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에 지훈은 더욱 초조해졌다. 이런 대기업에서 과연 자신이 뽑힐 가능성이 있을까? 다음 면접자 박지훈 씨.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깜짝 놀랐다. 심호흡을 하고 일어나 면접실로 들어갔다. 방은 넓었고 책상과 의자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천장의 부드러운 조명이 은은했지만 위험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 맞은편 커다란 업무용 책상 뒤에는 중년의 남성이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권위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MH그룹 회장 강민혁이었. 그의 시선이 지훈을 훑자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서류를 보지도 지훈의 경력에 대해 묻지도 않았. 그의 시선은 지훈의 목덜미에 멈췄다. 마치 무언가에 빨려 들어간 듯했. 자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 목걸이 좀 보여줄 수 있겠나? 지훈은 순간 놀랐다. 대기업 회장님이 왜 자신의 목걸이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 그는 천천히 셔츠 안에서 목걸이를 꺼냈다. 빛이 펜던트의 자수정에 닿자 강민혁 회장의 눈이 즉시 움찔했다. 방은 기묘한 침묵에 잠겼다. 몇 초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지훈은 맞은편 남자의 얼굴에 나타난 변화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놀라움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까지. 강민혁은 보석에 새겨진 연꽃 문양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치 그것이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숨을 들이쉬고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면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지. 지훈은 눈을 크게 떴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와 따로 할 이야기가 있네. 그는 일어서서 근처에 서 있던 비서에게 신호했다. 나머지 면접은 모두 취소하게. 하지만 회장님, 아직 5명의 면접자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소하라고 했네. 강민혁의 단호한 말에 방 안은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통보를 위해 방을 나갔다. 지훈은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강민혁이 그에게 다가왔다.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마치 그의 마음을 읽으려는 듯했다. 이 목걸이의 출처를 알고 있나?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할머니 유품함에서 발견했을 뿐입니다. 강민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손을 꽉 쥐었다. 잠시 후 그는 업무용 책상으로 돌아가 내선 전화 버튼을 눌렀. 윤 실장, 박지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해주게. 지우는 어리둥절했다.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네. 강민혁의 목소리는 느렸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자네는 평범한 면접자가 아니야. 방 안은 갑자기 숨막히게 느껴졌다. 지우는 눈앞의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이 목걸이는 대체 무엇일까? 강민혁 회장의 개인 사무실 안은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책상 위에는 세심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들만이 노란 등불 아래 놓여 있었다. 일부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누렇게 변색된 낡은 자료들이었다. 마치 아픈 과거의 증거물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 그의 앞에는 충직한 신복인 윤태준 실장이 새로 수집한 서류 뭉치를 넘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 회장님, 박지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강민혁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말해보게. 그의 서류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윤 실장은 심호흡을 하고 막 수집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회장님이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 박지훈, 24세. 시골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친부모에 대한 어떤 서류도 없. 이것이 가장 의심스러운 점은 아니었다. 윤 실장을 걱정시킨 것은 박지훈의 합법적인 출생신고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 그에 대한 모든 정보는 그가 7살 때 초등학교에 입학한 시점부터 시작되었다. 출생신고 기록이 없다고? 강민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지방관청에 연락해 보았습니다. 윤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에 따르면 그의 할머니가 버려진 아이를 입양했지만 정식 절차는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강민혁은 침묵했다.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출생신고 없음, 부모 없음, 버려진 아이. 모든 것이 그의 기억 속 어떤 일과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사건. 그해 그의 아들이 실종되었. 3살 배기 아이가 집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모든 것을 뒤엎고 수년간 찾아 헤맸. 헛소문도 있었고 가짜 단서도 있었지만 아무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이제 똑같은 목걸이를 한 청년. 출생신고 기록이 없는 버려진 아이.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그가 잃어버렸던 진실의 일부일까? 강민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계속 조사하게. 네. 윤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려다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해. 누군가 박지훈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혁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다. 누구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윤 실장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제가 그의 서류에 접근하는 동안 낯선 사람이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마치 그를 미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혁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만약 다른 누군가도 박지훈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
혹시 이 청년의 과거에는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도시의 어두운 구석에서 얼굴 절반을 가린 긴 코트를 입은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찾았습니다. 박지훈.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서울에 있다고? 네. 계속 감시하고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통화가 끊겼다. 남자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고 그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혁은 창가에 서서 넓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지금부터 박지훈을 감시하게. 윤 실장은 잠시 놀랐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조각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강민혁은 만약 21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이 빛을 봐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길가의 작은 카페에서 나온 지훈은 심호흡을 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약간 쌀쌀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보도블록에 비쳐 모든 것을 추억 어린 색으로 물들였다. 오늘은 긴 하루였다. 하지만 평소처럼 하숙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지훈은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 거리는 여전했고 사람과 차들도 분주했지만 무언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길 건너편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가로수 그늘에 숨어 있었다. 얼굴은 책 넓은 모자에 가려져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과민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작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그자의 가벼운 발걸음이 여전히 따라붙었다. 편의점 앞에 멈춰 물건을 고르는 척했지만 곁눈질로 그 남자가 멀지 않은 곳에 멈춰서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누군가 정말로 나를 미행하고 있어. 불안감이 마음속에서 차올랐다. 그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작은 골목으로 가로질러 따돌리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꺼내보니 문자 메시지였다. 더 이상 진실을 찾지 마.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다. 지훈은 멈춰 섰다. 등골을 따라 차가운 전류가 흘렀다. 어떤 진실? 누가 그에게 경고하는 걸까? 불안감은 실질적인 걱정으로 변했다. 그는 텅 빈 거리를 둘러보았다. 마른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 남자는 사라졌지만 휴대폰의 메시지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지우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하숙집에 돌아왔다.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 책상 등불 아래 두었다. 작은 금속 조각은 여전히 희미한 은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할머니의 유품일 뿐만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듯했다. 박민혁 회장이 그것을 봤을 때 왜 그렇게 강한 반응을 보였을까? 왜 그의 비서가 자신의 신상 정보를 조사해야 했을까? 그리고 누가 자신에게 경고하려 하는 걸까? 질문들이 거친 파도처럼 그의 마음속을 휘저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볍고 느렸다. 지훈은 숨을 멈췄다. 누군가 그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책상 등을 끄고 귀를 기울였다. 똑, 똑, 똑. 가볍지만 어딘가 숨막히는 3번의 노크 소리. 지훈은 일어섰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했다. 문을 열어야 할까? 그는 천천히 다가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그놈이다. 지훈은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그는 서둘러 목걸이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을 챙겼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지만 이번에는 협박 메시지가 아니었다. 박지훈 씨, 회장님께서 지금 바로 만나 뵙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눈앞의 문을 바라보았다. 정체불명의 남자는 아직 떠나지 않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 그는 뒷창문을 열고 발코니를 넘어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 지훈이 MH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 로비로 들어서자 천장의 커다란 등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윤태준 실장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군요.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최상층 사무실에 계십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윤 실장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숫자가 점점 올라갔다. 20층, 21층, 22층. 그의 심장 박동이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강하게 뛰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 앞에는 강민혁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 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지훈에게 주변의 모든 것은 그저 흐릿한 안개 같았다. 그는 오늘 밤 어떤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느꼈. 넓은 사무실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지훈은 강민혁 회장과 마주 앉았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우면서도 경계심이 가득했. 그의 앞 권력 있는 그 남자는 더 이상 위험 있는 회장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힌 무언가를 찾는 아버지 같았. 자네, 자신의 신분에 대해 의심해 본 적 있나? 강민혁 회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훈은 잠시 몸을 떨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민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서서 벽에 붙은 큰 장롱으로 다가가 굳게 잠긴 서랍을 열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빛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찍혀 있었다. 아이의 목에는 지훈의 목걸이와 똑같은 은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지훈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뛰었다. 이상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차올랐.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강민혁은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 내 아들이다. 21년 전에 실종됐지. 방은 침묵에 잠겼다. 지훈은 등골을 따라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것을 느꼈다. 21년 전. 똑같은 목걸이. 어떤 희미한 기억의 흐름이 갑자기 밀려왔다. 뒤섞인 이미지들, 한 여자의 얼굴, 작은 방, 어렸을 때 이마에 올려주던 부드러운 손길.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흐릿해서 아무것도 명확하게 잡을 수 없었다. 회장님은 제가 그 당시 실종된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지훈을 바라보았. 마치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확신할 수는 없네. 하지만 이 목걸이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지. 그는 윤 실장에게 신호했다. 윤 실장은 재빨리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 DNA 검사를 하고 싶네. 만약 자네가 정말 내가 찾던 사람이라면 나는 반드시 알아야겠어. 지훈은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다. 자신의 신분이 이렇게 큰 물음표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 새벽 2시, 지훈은 강민혁 회장이 마련해준 호텔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 왜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할머니가 이 목걸이를 착용한 것을 기억하지 못할까? 만약 강민혁 회장이 정말 자신의 친아버지라면 할머니는 왜 그동안 자신을 숨겨오셨을까? 혼란스러운 마음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익명의 문자 메시지였. 그만둬. 파헤쳐서는 안 될 비밀도 있는 법이다. 지훈의 손이 휴대폰을 꽉 쥐었다. 또다시 경고였다. 누군가 그가
진실을 찾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MH그룹 사무실. 강민혁 회장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식어버린 찻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의 눈은 옛날 아들 사진에 골똘히 밝혀 있었다. 밖에서 윤 실장이 들어왔다. 얼굴이 심각했다. 회장님, 김수연에 대해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강민혁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아직 살아있나? 네. 그리고 저는 그녀가 그 당시 실종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강민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김수연, 21년 전 사건 직후 사라졌던 여자.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들도 곧 드러날지 모른다. 그녀는 어디에 있나? 사람을 붙여 감시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강민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말해. 윤 실장은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세력도 그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강민혁은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다.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에 스며들었. 자신만이 진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 듯했다. 누군가 모든 것을 어떻게든 숨기려 하고 있었. 해가 막 대나무 숲 너머로 떠오르며 따뜻한 햇살을 작은 마을로 이어지는 흙길에 비추었다. 지우는 할머니의 옛집 문 앞에서 차를 세웠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고요한 나무 문을 보자 마음이 울컥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당으로 들어서자 기억 속의 이미지들이 물밀듯이 밀려왔. 우유나무 아래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 등불 곁에서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들. 하지만 이제 주인 없는 집은 적막감만 감돌았.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나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을까? 지후는 한숨을 쉬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것을 알아낼 수는 있었다. 할머니의 절친한 이웃이었던 이씨 할아버지 댁. 70이 넘은 이씨 할아버지는 천천히 찻잔에 차를 따랐다. 노쇠했지만 여전히 총명한 눈빛이었다. 자네 할머니에 대해 뭘 묻고 싶은 게 있나? 지훈이? 지훈은 망설이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 할머니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혹시 할머니께서 저를 입양하신 일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씨 할아버지는 침묵했다.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 잠시 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네. 자네 할머니는 평생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말씀은 제가 할머니의 친손자가 아니라는 건가요? 이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 그해 자네 할머니가 이 마을로 이사 왔네. 생후 몇 달 안 된 갓난아기를 데리고 말이야. 아무도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지. 그저 할머니가 비밀리에 아이를 입양했고 서류 등록도 안 하고 친부모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만 알 뿐이었네. 마루에서 불어온 바람에 책상 위 등잔불이 살짝 흔들렸다. 지훈은 두 손을 꽉 쥐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 누가 그 아이의 신분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나요? 이씨 할아버지는 골똘히 생각했다. 그때 낯선 남자가 마을에 와서 자네 할머니를 찾은 적이 있었네. 하지만 한 번 만나고는 사라졌지. 그 사람이 누구였죠? 이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 아무도 모르네. 마을 사람도 아니었고 다만 30살 남짓 되어 보였고 아주 고급스럽게 차려입고 서울 말투를 썼던 것만 기억나네. 그 일 이후로 자네 할머니는 더욱 조용히 지냈고 아무도 감히 더 묻지 못했지.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 할머니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자신은 어디 산 걸까? 그 의문의 남자는 누구일까? 그가 목걸이와 강민혁 회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그날 오후 이씨 할아버지 댁을 나서면서 지우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발걸음을 늦추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흙길 끝에서 어렴풋이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누군가 내가 진실을 찾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는 재빨리 차 쪽으로 걸어갔지만 막 문을 열려는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과거를 너무 깊이 파헤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지우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그의 앞에는 주름 가득한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누구시죠? 그가 의혹에 찬 목소리로 물었.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한 걸음 다가섰다. 느리지만 위협적인 목소리였다. 알 필요 없는 비밀도 있는 법이다. 너무 늦기 전에 멈추는 게 좋을 거야. 지훈이 반응하기도 전에 남자는 몸을 돌려떠나 대나무 숲 뒤로 사라졌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러나왔다. 대체 내가 뭘 건드린 거지? 그날 밤 강민혁 회장의 사무실 윤 실장이 들어와 강민혁 회장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 21년 전 마을에 나타났던 남자의 신원을 찾아냈습니다. 강민혁 회장이 서류 뭉치를 열었다. 그가 누구지? 윤 실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최국환이라는 자입니다. 과거 회장님 댁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강민혁 회장은 몸이 굳었다. 최국환이라고? 네. 그리고 그 역시 그 당시 실종 사건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간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강민혁 회장은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쩌면 과거는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박지훈이 바로 그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일지도 모른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다.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작은 골목 사이로 스며들었다. 강민혁은 차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을 골똘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충직한 비서 윤태준이 종이에 적힌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여기입니다.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 14호입니다. 강민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다. 20년 넘게 실종된 아들의 단서를 찾아 헤맸고 이제 모든 것이 서서히 밝혀지는 듯했다. 작은 아파트는 낡은 아파트 단지 구석에 있었다. 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에서는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강민혁이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초췌한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누구시죠? 최국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민혁은 애둘러 말하지 않았다. 나는 강민혁이요. 21년 전 실종 사건에 대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소. 남자는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재빨리 감정을 숨겼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람 잘못 찾으셨어요. 그는 문을 쾅 닫으려 했지만 강민혁이 재빨리 막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 최 선생, 나는 당신이 그 당시 아이 유괴 사건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당신을 잡으러 온 게 아니오.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오. 최국환은 몸이 굳었다. 그의 손이 떨리며 문 손잡이를 꽉 쥐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만약 내가 당신이 돈을 받고 아이를 데려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어떻겠소? 강민혁이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 윤태준이 뒤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세게 내려놓았. 이것은 그 당시 당신의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거액의 돈이 정체불명의 여자로부터 당신 계좌로 입금되었죠. 최국환은 서류를 노려보았다.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담배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였.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돈을 받고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강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었소? 최국화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잊히지 않는 기억이 어려 있었다. 모릅니다. 저는 단지 중간책이었을 뿐입니다. 한 여자가 저를 고용했죠. 그 여자가 누구였소? 얼굴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모자를 쓰고 검은 안경을 꼈습니다. 목소리는 매우 침착했지만 권위가 넘쳤죠. 다만 아주 부자였다는 것만 압니다. 강민혁과 윤태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다른 단서는 없소? 최국화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말했다. 아, 생각났습니다. 그 여자가 그 당시 MH그룹에 왔었어요. 강민혁은 충격을 받았다. 확실하오? 확실합니다. 돈을 받은 후에 우연히 그 여자가 회장님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강민혁은 등골을 따라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 어쩌면 그 여자가 바로 그의 전 부인 김수연일지도 모른다. 윤태주는 강민혁의 표정을 살피며 그의 안색이 변한 것을 알아차렸다. 회장님, 혹시 짐작 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강민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긴 빗줄기를 들이우고 있었다. 수연이가 이 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 윤태주는 잠시 놀랐다. 그 말씀은 그녀가 직접 최국환을 고용해서 아이를 데려갔다는 겁니까? 강민혁은 침묵했다. 누구보다도 그는 전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 강하고 야심찬 여자였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 그리고 만약 수연이가 정말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그녀가 그렇게 한 유일한 이유는 그 아이가 그녀의 친자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강민혁은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윤 실장, 김수연의 21년 전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주게. 그녀가 뭘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 알고 싶네. 윤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이 심각해졌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고급 빌라. 김수연은 넓은 거실에 앉아 와인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한 남자가 들어와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사모님, 강민혁 회장님이 옛날 일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예상했던 일이야.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목소리가 밤중에 울려 퍼졌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손을 써야겠군. 서울의 밤하늘은 잿빛이었고 비가 세차게 아스팔트 도로를 때렸다. 가로등 불빛과 어우러져 흐릿한 빗줄기를 만들어냈. 고급 빌라 안 김수연은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자신의 흔적을 쫓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언제든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늙은이가 너무 가까이 다가왔어. 그녀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날카로운 눈빛이 뒤에 고개 숙여 서 있는 남자를 향해. 처리해. 누구도 이 일에 손대는 걸 원치 않아.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빗속으로 사라졌. 윤태주는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사흘 동안 김수연을 미행했지만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 여자는 너무나 신중했. 경호원을 대동하고 움직였고 모든 만남은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오늘 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접근하기로 했. 차가 천천히 외곽의 작은 길을 따라 움직였다.
비가 차창을 때리며 무거운 소리를 냈다. 그는 휴대폰을 켜서 강민혁에게 메시지를 보냈. 회장님, 그녀가 방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송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길가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 쾅! 차문이 세게 잡아당겨졌다. 커다란 손이 윤태준의 옷깃을 잡고 그를 밖으로 끌어냈.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묵직한 가격이 그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모든 것이 어두워졌. 도시의 다른 한쪽, 박지우는 집으로 차를 몰고 있었다. 비 때문에 앞이 흐릿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맴돌았다. 목걸이, 실종 사건, 강민혁 회장, 모든 것이 벗어날 수 없는 악몽 같았다. 나는 정말 누구일까? 갑자기 뒤에서 트럭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달려들었다. 헤드라이트가 백미러를 비췄다. 지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 그는 가속 페달을 밟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트럭이 급하게 방향을 틀어 그의 차 앞을 막아섰. 대체 뭐야? 검은 옷을 입은 남자 4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그의 차문을 두드렸다. 지훈은 황급히 차문 잠금을 풀었지만 거친 손이 이미 그의 어깨를 잡고 운전석에서 끌어냈. 놔! 그는 저항했지만 복부에 가해진 주먹 한 방에 무릎을 꿇었다. 비가 그의 비명 소리를 삼켜버렸다. 천조각이 그의 입을 막았. 주변 세계가 점점 흐릿해졌다. 강민혁은 사무실에서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깊은 생각으로 무거웠. 책상 위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낯선 문자 메시지가 나타났다. 계속 조사하면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강민혁은 숨을 참았다. 심장이 죄어드는 듯했다. 윤태준에게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 분노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김수연,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오늘 밤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서울의 밤은 비가 세차게 내렸다. 차가운 빗방울이 MH그룹 본사 건물 지붕 위로 뚝뚝 떨어졌. 최상층 사무실, 강민혁은 휴대폰 메시지를 읽으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두웠. 당장 멈춰.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의 손은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분노가 마음속에서 들끓었. 김수연,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함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박지훈. 그는 의자에 꽁꽁 묶여 있었고 눈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이마에는 방금 다친 듯 희미한 핏자국이 있었. 강민혁은 벌떡 일어섰다. 그는 즉시 윤태준에게 전화했다. 3초도 안 돼 수화기 너머에서 쉬어있는 목소리가 들려왔. 회장님. 윤태준은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다. 오른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이마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소식을 듣자마자 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즉시 일어섰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단서라도 찾았나? 강민혁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 교통 CCTV에 박지훈 씨를 태운 차량 번호판이 찍혔습니다. 추적해보니 그 차가 외곽의 한 빌라 근처에 나타났었습니다. 김수연과 관련된 자의 소유입니다. 강민혁은 눈을 가늘게 떴다. 누군지 바로 말해. 윤태준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최국환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민혁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유리 테이블 위를 가볍게 두드렸다. 최국환. 21년 전 유괴 사건에 연루되었던 남자. 너무나 명백했다. 김수연이 그를 고용했다. 하지만 강민혁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김수연보다 더 강력한 누군가. 강민혁은 윤태준을 돌아보았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지금 바로 가지. 하지만 회장님, 그들이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강민혁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상관없네. 내 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어둠 속을 질주했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도로가 미끄러웠지만 강민혁은 더 이상 기다릴 인내심이 없었다. 윤태준은 조수석에 앉아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박지훈을 태운 차량의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다. 목표 지점까지 15분 남았습니다.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감돌았다. 무언가 이상했다. 윤 실장, 지원 인력을 더 부르게. 방심할 수 없네. 윤태준은 즉시 번호를 눌렀지만 3초 만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통신망에 교란이 있습니다. 누구와도 연락이 안 됩니다. 강민혁은 핸들을 꽉 쥐었다. 제기랄. 바로 그때 멀리서 검은색 차 한 대가 그들을 뒤쫓아오고 있었다. 적들이 그들을 함정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박지훈은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쑤셨다. 눈을 뜨자 차가운 나무 바닥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두 손은 등 뒤로 꽁꽁 묶여 있었다. 방은 어두컴컴했고 구석벽에서 희미한 등불 하나만 새어나오고 있었다. 약한 불빛은 공간을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다. 주변은 고요했고 천장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지우는 심호흡하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기억이 서서히 돌아왔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차를 가로막혔고 그 후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긴 어디지?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발걸음은 가볍지만 단호했다. 김수연이었다. 그녀는 그의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눈빛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넌 이 진실을 알아서는 안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낮게 깔렸다. 지우는 눈앞의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당신은 누구요? 왜 날 납치한 거요? 김수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넌 네 할머니가 왜 네 과거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한 적 없어? 이 질문에 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수많은 의문을 품었지만 한 번도 답을 얻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김수연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누렇게 변색된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뒤집어 지훈 앞에 내려놓았다. 그는 아이 한 명을 보았다.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맑고 동그란 눈. 그리고 그 아이의 목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이게 너 맞지?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익숙한 느낌이 마음속에서 차올랐지만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 김수연은 사진에서 눈을 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넌 그 당시 실종된 아이야.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췄다. 마치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고르는 듯했다. 강민혁은 네 친아버지가 아니야.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지우는 눈을 크게 떴다. 뇌가 멈춘 것 같았다. 말도 안 돼. 강민혁 회장이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는 늘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맸. 그는
발밑에 땅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 김수연은 그를 눈도 깜빡이지 않고 바라보았. 내가 그 실종된 아이를 다른 집에 보냈어. 네가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지.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 손을 꽉 쥐었. 더 이상 찾아다녀서는 안 돼. 지우는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거짓말하고 있군요. 거짓말할 필요 없어. 김수연이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침묵 속에서 개선문.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지우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가 뭐라고 더 말하기도 전에 바깥에서 총성이 울렸. 김수연은 깜짝 놀라 문 쪽으로 확 돌아섰다.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 부하 한 명이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다. 사모님, 누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졌. 지우는 숨을 참았다. 강민혁 회장인가? 빌라바. 강민혁과 윤태주는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 비는 여전히 쏟아졌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날 안으로 들여보내게. 강민혁이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들은 박지훈을 다시 잃을 수 없었다. 밤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풍경을 차가운 수증기로 뒤덮었다. 울창한 숲속에 있는 낡은 빌라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작은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강민혁과 윤태주는 빌라 문 밖에서 멈춰서서 상황을 유심히 살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박지훈은 안에 있었고 어떤 실수라도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확실히 여기가 그들이 지훈이를 가둔 곳인가? 강민혁이 걱정으로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녀 혼자 한 짓이 아닙니다. 이 사건 배후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믿습니다. 윤태준이 재빨리 대답하며 권총을 꽉 쥐었다.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주모자이든 오늘 밤 그는 박지훈을 안전하게 데리고 나가야 했.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들은 빌라로 잠입했. 음산한 방 안. 박지훈은 여전히 꽁꽁 묶여 있었다. 김수연은 바로 옆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헛수고하지 마. 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 그녀는 침착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밧줄에 꽉 졸린 손목이 아팠지만 그의 마음은 그보다 몇 배는 더 혼란스러웠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 강민혁이 뛰어들어왔고 윤태준이 바짝 뒤따랐다. 아이를 풀어줘. 그의 목소리가 위험있게 울려 퍼졌다. 김수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외투 안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 박지훈을 향해 똑바로 겨눴.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망설이지 않겠어.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강민혁은 멈춰섰다. 손을 꽉 쥐었다. 그는 박지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지만 그녀가 계속 상황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었. 당신이 이 일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수연? 윤태준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도망칠 생각 없어. 김수연이 대답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의미심장한 미소였다. 바로 그때 바깥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 낯선 무리가 빌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김수연의 부하가 아니었다. 상황은 혼란에 빠졌다. 강민혁과 윤태주는 재빨리 벽 한 구석에 몸을 숨기고 총을 겨눴다. 김수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그 눈빛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당신도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거로군. 안 그런가? 강민혁이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문 쪽을 바라보았. 키 큰 그림자 하나가 들어섰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침착하지만 권위 있는 모습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는 빗방울이 맺혀 있었. 등불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강민혁은 숨이 멎었다. 박지우는 눈을 크게 떴. 김수연은 몸을 떨었다. 최국환. 이 남자가 바로 강민혁이 지난 세월 동안 찾아 헤맸던 사람. 21년 전 유괴 사건 이후 사라졌던 자. 박지훈의 진짜 신분에 대한 답을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최국환은 천천히 방 안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더니 마침내 박지훈에게 시선을 멈췄. 이 아이,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됐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아이를 풀어줘. 최국환은 옅게 웃었다. 풀어줄 수 있지.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기다렸다. 무슨 조건이지? 강민혁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최국환은 몸을 숙여 박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 내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나? 박지훈은 목덜미에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것을 느꼈다. 그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마음 깊숙한 곳을 베는 듯했. 그가 알던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방 전체가 조용해졌다. 강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김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술은 창백했. 마침내 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고 싶습니다. 최국환은 살짝 웃었다. 좋아. 하지만 내가 말하기 전에 넌 날 위해 한 가지 일을 해야 할 거야. 방 안의 누구도 최국환이 내건 조건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모두가 이 순간부터 비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 빌라 안의 공기는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거실에는 희미한 노란 등불만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 최국환은 낡은 의자의 등을 기댄 채 태연하게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하얀 연기가 천천히 퍼져나가도록 내버려 두었. 박민혁과 김수연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마주 서 있었. 박지훈은 여전히 방구석에 꽁꽁 묶여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최국환이 방금 한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베는 듯했. 내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나? 그 질문은 여전히 지훈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가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최국환이 천천히 입을 열었. 모든 걸 말해주지. 하지만 그 전에 강민혁 씨 당신에게서 받아야 할 게 있어. 강민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뭘 말이오? 최국환은 입꼬리를 올렸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 돈, 그리고 자유. 김수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뭘 원하시는 거죠, 최국환 씨? 최국환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들 저 꼬마 녀석이 살기를 바라는 거 맞지? 좋아, 살려주지. 모든 진실을 말해주겠어.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네. 그는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말을 멈췄다. 그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다. 500억, 그리고 안전한 도피 경로를 원하오. 박민혁은 이를 악물었다. 손을 꽉 쥐었. 그는 21년 동안 진실을 알기 위해 기다렸고 이제 눈앞의 남자가 그것을 마치 물건처럼 흥정하고 있었다. 돈이라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다. 네가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나? 최국환은 웃음을 터뜨렸다. 나한테 돈을 안 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러면 저 꼬마 녀석은 평생 진실을 듣지 못할지도 모르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수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당신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국환 씨. 만약 당신이 정말 진실을 안다면 나도 그걸 알고 있어요. 강민혁은 김수연을 확 돌아보았다. 그가 그녀에게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당신이 안다고? 네. 그리고 전 아무런 조건 없이 말할 거예요. 최국화는 눈을 가늘게 떴다. 지금 뭐 하는 거요? 수연 씨.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박민혁은 한때 아내였던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다. 지난 21년 동안 그는 그녀가 주모자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이 순간 그녀의 눈빛은 배신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박지훈은 당신의 친아들이에요. 그 말은 이미 무거웠던 공간에 망치질처럼 울려 퍼졌다. 강민혁은 몸이 굳었다. 박지훈은 눈을 크게 떴다. 온몸이 떨렸다. 친아들이라고? 최국화는 옅게 웃었다. 당신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요? 김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강민혁에게 던졌다. 그가 집어들어 펼쳤다. 그것은 DNA 검사 결과지였다. 결과는 강민혁이 박지훈의 친아버지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강민혁은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가 21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이, 과거의 어둠 속에 깊이 묻혔다고 믿었던 아이. 박지훈은 그의 아들이었다. 그가 잃어버렸던 아들이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강민혁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가 다가가려던 순간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무도 여기서 못 나가. 최국환이 권총을 꺼내 강민혁을 향해 똑바로 겨눴. 모두 숨이 멎었다. 그의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난 그 검사 결과 따위엔 관심 없어. 그가 말했다. 내가 관심 있는 건 돈이야. 합의 없이는 아무도 여기서 못 나가. 박민혁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김수연이 한 걸음 나섰. 국환 씨, 그만해요. 그녀가 애원하듯 말했다. 그만하라고? 그가 옅게 웃었다. 아니, 난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수 없어. 잠시 후 그가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성이 밤의 정적을 갈랐. 방 안은 혼란스러운 소리로 가득 찼다. 누군가 총에 맞았. 하지만 누구일까? 총성이 울려 퍼지며 공간을 갈랐다. 빌라 전체가 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최국환이 비틀거리며 눈을 크게 뜬 채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의 가슴에서 흘러나온 피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 낡은 카펫을 붉게 물들였다. 김수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권총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때 날카로웠던 눈빛에는 이제 고통과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박지훈은 눈앞의 광경을 보며 온몸이 마비된 듯했다. 왜?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강민혁도 망연자실했다. 그는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 바로 김수연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수연 씨. 김수연은 천천히 권총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에는 끝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동시에 바깥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이 벌컥 열리고 수많은 경찰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겨눠져 있었고 제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찰관 한 명이 김수연에게 다가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김수연 씨, 21년 전 아동 유괴 사건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항하지 않고 그녀는 한숨을 쉬며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을 들었다. 두 명의 경찰관이 재빨리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녀는 강민혁을 바라보다가 박지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이내 침묵했다. 최국화는 바닥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숨결이 점점 약해졌다. 응급 구조대원이 황급히 달려와 상태를 확인했지만 그들의 손가락이 그의 목에 닿았을 때 그들의 눈에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는 죽었다. 방은 갑자기 숨막힐 듯 조용해졌다.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박지우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는 경찰이 김수연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강민혁이 조용히 다가와 아들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 미안하다. 더 일찍 찾지 못해서. 단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한 아버지의 모든 고통, 자책,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 박지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죄어드는 듯했다. 지난 21년 동안 그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모호함 속에서 살아왔. 얼마나 많이 자신이 누구인지, 가족이 어디 있는지 자문했을까.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 그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 21년 동안 그를 찾아 헤맨 아버지. 눈물이 조용히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감정을 숨길 필요도 없었다. 그는 강민혁을 꽉 끌어안았다. 아버지, 단 한마디였지만 모든 것을 말해주기에 충분했다. 강민혁도 그를 끌어안았다. 두 부자는 마침내 서로를 다시 찾았. 빌라 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밤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밤의 냉기를 실어날랐다. 김수연은 경찰차에 태워졌. 문이 닫히기 전 그녀는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도 그녀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분노는 없었다. 단지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 하나만 남아 있었다. 왜 그녀는 이 모든 일을 저질렀을까? 그녀는 그의 생각을 이해한 듯했다. 옅은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떠올랐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미소였다. 그리고 경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며 시야에서 점점 사라졌다. 박지훈은 그 차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천 가지 질문이 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다.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부터 정말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 박지훈은 할머니의 옛집으로 이어지는 익숙한 길을 천천히 걸었다. 해가 질 무렵 햇살이 이끼 낀 벽을 노랗게 물들이며 작은 창문마다 반사되었다. 그의 숨결은 느렸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많은 질문을 안고 이곳을 떠났고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진실을 안고 돌아왔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빛바랜 나무문을 지나자 집안의 모든 것은 그가 떠났던 날 그대로였다. 할머니가 바느질하던 작은 책상부터 먼지 쌓인 낡은 책장까지 익숙한 물건 하나하나가 수많은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어린 시절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밥상,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 그는 가만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치 할머니의 남은 모든 것을 간직하려는 듯했다. 나무 책상 위에는 누렇게 변한 편지 한 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할머니의 편지였다. 아마도 아주 전에 쓰신 것 같았다. 박지훈의 손이 가볍게 떨리며 편지를 집어들었다. 조심스럽게 열었. 사랑하는 내 손자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머니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더 일찍 진실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 너는 내 친손자가 아니란다. 어떤 분이 내 양육을 나에게 맡기셨고 나는 그날부터 너를 내 친손자처럼 여겼. 내 친부모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안다. 너는 더 나은 삶, 네가 스스로 결정하는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네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너에게는 항상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그 가족이 누구이든. 사랑한다, 내 손자.
마지막 줄을 읽을 때 박지훈의 목소리가 메었다. 그는 항상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삶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은 듯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답은 그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민혁은 문가에 조용히 서서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는 박지훈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잠시 후 박지훈은 편지를 접었다. 그의 눈빛은 슬펐지만 무언가 변한 듯했다. 그는 강민혁을 돌아보았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거예요. 강민혁은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다가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빠는 기다릴게. 네가 준비될 때까지. 그 순간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간극은 없었다. 오직 앞으로 펼쳐질 미래만이 기다리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정원 가득 쏟아졌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박지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과거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부가 되었고 이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박지훈은 MH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서 높이 솟은 층들을 올려다보았다. 이른 아침에 차가운 기운을 실은 바람이 가볍게 불어왔다.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이곳에 서니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다. 그는 정말 이 세계에 속하는 걸까? 아니면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쓰고 있는 걸까?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목걸이를 만졌다. 그것은 그를 과거와 그를 키워준 할머니와 시골집에서의 평온했던 날들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진짜 뿌리를 알게 되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그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였다. 강민혁의 사무실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눈앞에 선 아들을 골똘히 바라보고 있었다. 생각은 잘해봤나?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로부터 계속 도망칠 수만은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진실 때문에 갑자기 변할 수도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박민혁의 눈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그는 부드럽게 웃었. 이해심 가득한 미소였다. 강요하지 않으마. 네가 네 자신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충직한 비서 윤태주는 옆에 조용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박지훈의 여정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았고 이 젊은 청년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박지훈은 차를 몰고 고향으로 향했다. 마을 어귀에 이르러 그는 차를 끄고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밤하늘은 맑았고 풀벌레 소리가 고요한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그의 발걸음이 천천히 옛집으로 향했다. 나무 문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이번에 문을 열었을 때는 더 이상 도망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는 마루 앞 익숙한 등나무 의자에 앉아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세계가 소박한 밥상과 풀밭에서 소를 몰던 오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저 너머에 그를 기다리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계속 가만히 서 있을 수만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박지훈은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 그가 강민혁의 사무실로 들어서자 모든 직원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강민혁은 창가에 서서 넓은 도시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결정했나? 그가 돌아보며 물었. 여기 남겠습니다. 박지훈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민혁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지만 박지훈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남는 건 아니에요. 이 신분 때문에 후계자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제 자리를 원한다면 제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강민혁은 잠시 망연자실했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그래야 내 아들이지. 그날 MH그룹은 금융위기에 빠졌다. 주요 협력사들이 갑자기 자금을 회수했고 주식시장은 폭락했다. 그것은 큰 시련이었고 박지훈이 막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닥쳐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그가 전쟁의 일부였다. 6개월 후 박지훈의 삶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변해 있었다. 시골 마을의 평범한 산만을 알던 청년에서 이제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MH그룹에서 자신의 위치를 점차 확고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가치들, 그를 성장시키고 이 경쟁 치열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유리창으로 된 넓은 사무실에 서서 그는 문득 황금빛으로 익은 논과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낡은 나무 마루를 떠올렸다. 그는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고향은 자신에게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부라는 것을 알았다. 오후 박지훈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차가 익숙한 마을 길을 달렸다. 푸른 대나무 숲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그는 차에서 내려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곳의 공기는 예전 그대로였고 벼향기와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할머니의 옛집은 그대로였지만 세월이 흘러 지붕기와가 내려앉기 시작했고 벽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그가 이번에 이곳에 온 것은 단순히 자신이 자란 곳을 다시 찾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였다. 집을 수리하고 할머니의 기억을 지키는 것. 인부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수리를 시작했다. 청소하는 동안 지우는 낡은 벽 뒤에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할머니의 익숙한 필체가 담긴 편지가 있었다. 지훈아,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틀림없이 아주 멀리 와 있겠구나. 할머니는 항상 네가 멋진 삶을 살 거라고 믿었단다. 하지만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이곳은 항상 너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렴. 글자는 세월 따라 희미해졌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다음 날 강민혁이 그를 찾아왔다. 두 부자는 그늘진 나무 아래 마을길을 천천히 걸었다. 강민혁이 이곳 아들이 20년 넘게 살았던 곳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처음이었다. 아버지가 여기 온 건 처음인데 정말 평화롭구나. 박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이곳이 저를 키우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 곳이에요. 그들은 마루 앞에 멈춰 섰다. 강민혁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생각이 담겨 있었다. 여기 남기로 한 거 후회하지 않나? 박지훈은 멀리 펼쳐진 논을 바라보다가 아버지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살짝 웃었다. 아니요. 이게 바로 제 인생이니까요. 해가 점점 대나무 숲 너머로 지고 황혼이 모든 것을 따뜻한 노란빛으로 물들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완벽한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박지훈이 과거와 미래라는 두 세계를 가슴에 품고 계속해 나갈 여정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지든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해가 대나무 숲 너머로 점점 지면서 작은 마을길에 따뜻한 노란빛을 드리웠다. 박지훈은 할머니가 매일 오후 햇볕을 쬐시던 옛집 마루 앞에 서 있었다. 집은 이제 말끔하게 수리되었지만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마당의 작은 구석 하나, 낡은 벽돌 하나하나가 모두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다. 강민혁이 아들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골똘했지만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20년 넘게 헤어졌다가 마침내 그들은 서로를 찾았다. 아버지는 내를 찾기만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알고 보니 서두를 수 없는 것들도 있더구나. 시간이 메워줘야 하는 것들 말이다. 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새로운 삶,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다는 점이었다. 과거는 그에게 성장을 가르쳤고 미래는 그에게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주었다. 예전에 그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 특별할 것 없는 청년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여정,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 중요한 것은 출발점이 아니라 닥쳐오는 일들에 어떻게 대처하기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다.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알고 보면 단 한 번 돌아보기만 하면 그 모든 사랑으로 항상 그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인생은 강과 같다. 굽이치는 곳도 있고 세차게 흐르는 때도 있지만 결국 물은 바다로 흘러간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몰랐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계속 지켜보기 위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생에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는 놀라운 일들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